안녕하세요. 서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자님은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네요. 과연 어떤 일을 겪으신 걸까요? 오늘의 사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어릴 적 주인공처럼 동화책에서 볼 법한 팔자를 타고난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신데렐라처럼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잃고 시작하는 노래 속 신데렐라와 닮은 존재였거든요. 엄마는 제가 돌이 지나자마자 집을 나가셨어요. 남들은 다 저를 엄마 없는 아이라고 불쌍히 여겼지만 사실 저는 기억조차 나지 않아 엄마가 없어서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집을 나간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집안에서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남편과 함께 살며 계속 사고를 치고 시어머니가 끊임없이 막말을 하는 집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집을 나가야 했지만 당시에는 삼촌과 고모와 함께 살았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는 결혼하기 전부터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요. 결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보증을 잘못 써서 모든 것이 망했다고 해요. 그때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할머니는 아버지가 잘못해서 모든 것을 망쳤다며 엄마를 괴롭히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말해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엄마와 제 잘못이라고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종종 제 앞에서 엄마를 욕하며 자기 기분을 풀더라고요. 못난이가 되어 괜찮은 딸을 낳아놓고 남자가 사업이 흥하면 자식을 떠나고 집을 나가는 나쁜 여자 같으니 라며 할머니는 계속해서 엄마를 괴롭혔는데 집을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직도 이야기를 반복하곤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만이 그러한 행동을 한 것 같았는데요. 모양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이에요. 이건 다 아빠 탓이라고 생각해. 어릴 때 할머니가 욕을 하면 그냥 욕을 먹었어요. 속을 뒤집으러 집에 오는 고모나 삼촌도 말이 안 되는 소리로 구박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핏줄이 어디로 가나요? 물려받은 건 지랄 맞은 성격밖에 없어요. 저는 불쑥 자란 만큼 할머니도 많이 늙었어요. 힘 떨어진 할머니 앞에서 더 이상 당하기 싫어졌어요.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고 나서 공사 현장을 전전하며 막노동을 했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기술도 금방 배워서요. 돈도 제법 벌어왔다는데 옛말에 개버릇 뭐 못 준다고 하잖아요. 원래도 술에 관해서는 사고를 많이 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망하고 엄마까지 집을 나갔으니 그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먹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을 수시로 쳤습니다. 일일이 다 말하기도 힘들 만큼 사건이 많았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드셨는데 그럴 때면 술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갈 데도 없으면서 항상 택시를 탔죠. 정신도 없는 상태로 택시에 올라타서는 목적지도 말하지 않고 집 나간 엄마 이름만 시끄럽게 불러대며 무작정 거기로 가자고 했대요. 그럴 때마다 택시기사분의 반응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도 대부분의 기사분은 집 주소를 묻거나 집 전화번호를 물어서 어떻게든 집 근처라도 데려다 주시기는 했어요. 하지만 종종 화가 난 기사분은 아버지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생은 제가 다 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 당시에 위치 추적 앱은커녕 핸드폰도 없었을 때라 정말 생으로 아버지를 찾아다녔죠. 아버지가 집으로 전화해서 지금 택시를 탔다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시기만을 바랍니다. 만약 택시기사가 연락이 오거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하면 제가 찾으러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어린애가 그 밤에 아버지를 찾아 나갔느냐고 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밖에는 아버지를 찾아올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항상 제게 나가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다가 도둑을 만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항상 현금으로 받은 돈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오셨는데 술에 취해서 택시를 타고 오는 동안 몇 번이나 돈을 잃어버렸었던 거예요. 나는 그나마 그 돈이라도 없으면 학교도 못 가고 할머니랑 먹을 것도 없으니 아버지의 월급은 제가 지켜야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도 쪽팔리지만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응급실은 물론이고 경찰서도 가봤어요. 아버지 모셔요. 이런 것까지 말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당시에는 다들 먹고 사기 힘들었기 때문에 별일이 다 있었죠. 지금에야 사방에 CCTV가 있어서 많이 사라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뻑치기라는 게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들이 야구 방망이 같은 걸 들고 뒤에서 사람 머리를 치고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더 나쁜 놈들이 지갑까지 훔쳐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퍽치기를 당해서 지갑을 2번이나 잃어버리셨어요. 한편으로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을 당했는데도 아직 살아있는 걸 보면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또 하나 더 신기한 건 저런 일까지 당하고서도 술을 끊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경찰서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서해에 계신데 보호자가 한 분 오셔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밤마다 울리는 전화가 무서웠습니다. 항상 아버지가 술에 취해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쳐서 오는 전화였으니까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할머니를 깨워 함께 갔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에게 의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도 좀 무섭더라고요. 아버지가 제가 스승 못할 사고를 쳤을까 봐요. 할머니와 저는 창백해진 얼굴로 지구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구대에 들어서자마자 저와 할머니는 기가 찼어요. 지구대 안의 의자에 아주 다소곳하게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는 바로 경찰관에게 무슨 일이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이불을 뺏어 버렸습니다. 그놈 새끼야. 멀쩡한 집을 두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안 일어나냐? 아이고 이게 뭐야? 바지는 왜 홀딱 벗고 있어? 아버지는 도대체 바지는 어떻게 된 거야? 팬티만 덜렁 입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인상을 참 많이 구겼어요. 그러자 경찰관 아저씨가 말씀하셨대요. 아들이 만취한 상태로 경찰서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바지에 소변을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었습니다. 술에 취했다면 집에 곱게 들어가는 게 맞잖아. 왜 굳이 지구대에 들어가서 사고를 친 거야? 경찰관에게 엄마를 찾아오라고 소리쳤대요. 경찰들이 그만 돌아가라고 제지했지만 경찰관 한 명이 멱살을 잡고 막 때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경찰서의 물건까지 깨뜨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해요. 이어서 경찰들은 집에 연락을 하고 유치장에 가둬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며 유치장 안에서 노상방뇨를 시도했지만 경찰관들이 막아서 소변을 쏴버렸다고 하네요. 이후 상황은 엄청 혼란스러웠고 할머니는 어머니나 자신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제 아버지인 사람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장남이라는 놈이 가정도 건사하지 못하고 저런 한심한 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미역국을 먹었어 할머니. 그만해. 아버지, 저 모양인 거 이제 알았어. 난 진작 알았는데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나가서 돈 벌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버지 좀 잘 챙겨줘.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나가서 돈을 벌어 괜한 짓 하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돈 있는 집에 시집이나가. 진작 알고 있었지만 답이 없는 집구석이었습니다. 아무리 시골 촌구석이라고 해도 저는 제 팔자를 잘 알았어요. 이 동네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 시집가 봐야 뭐가 되는 거지요. 집 주변은 정말 엉망진창이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어차피 시집 가면 괜히 친정에 무시당하면서 지질이 궁상을 했다가 살게 뻔했어요. 받은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번 돈으로 학교 다니고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으며 자랐잖아요.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받은 게 있었으니 최소한의 책임은 져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일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시내에 큰 마트가 새로 열렸는데 저는 곧바로 거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워낙 멀어서 마트 주변의 작은 하숙집에서 하숙을 했어요. 할머니는 난리가 났죠. 계집애가 팔랑 까져서 무슨 사단을 내려고 혼자 집을 나가 살아. 할머니 말 까먹었어. 넌 그냥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니까 할머니가 말했어요. 할머니, 내가 얌전히 있으면 누가 벌어서 먹고 살 건데 아버지 이제 아예 일거이 안 나가고 매일 집에서 술만 퍼 마시는데. 내가 월급 받아서 다 할머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드시고 있어요. 라고 다시 말했어요. 무슨 일 생기면 꼭 전화하고 그렇지만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주 영영이 집에는 돌아오고 싶지 않게 만드는군요. 취직해서 집을 나간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게 행패를 부렸어요. 그날도 어디서 먹고 들어왔는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죠. 저도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제 머리를 잡고 저를 벽이며 바닥이며 연신 던졌어요.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매달려 그만하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죠. 인연이고 지 엄마 닮아서 하는지 똑같은 거 봐. 지금까지 먹여주고 채워줬더니 뭐 대가리 좀 컸다고 계집년이 집을 나가. 아버지는 무슨 이제 더는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리 밉고 싫어도 제 핏줄이고 제 부모이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책임지고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끝나요. 저도 더는 지겹다 해서 못 살겠더군요.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아버지였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었는지 원래는 전혀 몰랐다. 그렇지만 엄마라는 사람조차도 날마다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 술 한 잔을 마시기만 하면 밀쳐 패고 때리기라도 했냐고. 그래서 나는 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키는 작은 어미라는 여자가 계속 속을 뒤집으니 아주 화를 내서 혼내줬다고 한다. 그랬더니 결국은 아이조차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 아이마저도 모르는 동물만도 못하다면 더욱 그것은 아버지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지 않으니 절대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더랬다. 그런데 그때였다. 할머니가 내 뺨을 때렸다. 그것도 2년이란 세월만큼이나 어디 한번 아버지에게 그런 소리를 하다니. 이렇게 그러니까 피도 못 속인다니까? 다 속인다니까. 어미처럼 하는 짓이 그대로라니 말이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나야 나는 아버지다. 개차반 피를 받아 완전히 물란한 년이라 할지라도 할머니가 가장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다시는 할머니나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나는 결코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대로 집을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들을 그렇게 키워놓은 할머니 잘못이며 그 책임이 할머니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모두 잊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마트에서 최대한 밝은 척하며 일만 열심히 해보았어요.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숙하고 실수도 많이 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이 훈계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하면 어떨까요?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요즘같이 누구나 대학에 가는 시대이다. 청구석에서 대학에도 못 갔으면 얼마나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러게, 너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 거니? 고작 20살쯤에 공부조차 안 하고 돈을 벌러 나왔니? 그런 것이 나에게 통할 리가 있나요? 구박이라면 어릴 때부터 받아와서 이미 훈련된 만큼 훈련된 멘탈인데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개나 소나 다니는 대학 재미없이 뭐 하러 가요? 요즘 세상은 뭘 하든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다. 아니에요. 제가 걱정해주는 건 감사한데요. 제 걱정 말고 언니들 걱정이나 하세요.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부터 돈을 벌면 금방 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니들은 지금부터 모아서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나중에는 제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난리를 쳐봐도 저보다 험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를 괴롭히던 언니들은 모두 나가고
저만이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일을 할수록 재미있었어요. 오래 일하다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나중에는 가족처럼 지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난날의 과거는 잊고 어느새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엄마는 나를 버리고 아빠는 개차반이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가 스스로 잘 만들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후 몇 년 동안은 아주 바빴어요.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할머니를 위해 사느라 애초에 없었던 제 취향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뒤늦게 찾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로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자격증도 따고 연애도 했어요.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빵 등을 시간 나는 대로 취미 생활을 즐기며 즐겼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당시에는 연애 중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서울 사람이었어요. 잠시 지방으로의 직장 발령을 받아 내려온 분인데 우연히 동네에서 몇 번 마주치며 호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다가 결국 만나가 되었죠. 만나기 얼마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남자친구네 집까지 인사를 드려왔어요. 다행히 남자친구 부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우리 집 사정을 아시고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부모야, 내가 골라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누구를 탓하겠어, 내가 여태까지. 고생이 아주 많았겠다. 그래, 우리는 사람을 조건으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까지 혼자 많이 외로웠을 텐데 우리랑 같이 잘 지내보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을 조금이나마 기대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도 좀 풀리나 싶었죠. 하지만 제 인생은 다시 뜻대로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라도 지어서 신이 나를 미워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부모와 환경은 제가 선택하지 못했으니 불행해도 그러려니 하며 참고 살았어요. 언젠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다짐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선택한 결혼도 꽝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어린 시절만큼이나 끔찍했어요. 제 결혼 생활은 그냥 삽질 그 자체였죠.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속았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속녀였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 들어가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어린 시절이 쉽지만은 않았으니 남편과 시부모님을 새로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분들이었어요. 전형적인 동화 속 악역에 딱 어울리는 분들이었죠. 남편 앞에서나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천사 같은 분들이었지만 제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아들을 너무 착하게만 키웠더니 애가 측은지심이 이렇게 강해 아무리 그래도 어디서 저렇게 근본도 없는 애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까? 그러게 내가 보육원 봉사는 우리 둘만 다니자고 했잖아. 애가 너무 없는 애들이랑 허물없이 지내게 했더니 세상 물정을 모른다니까? 시부모님은 가식의 결정판이셨어요. 두 분 다 사립재단에 근무하시던 분이셨는데 워낙 많은 사회활동을 하시던 분들이라 하나뿐인 아들 앞에서도 언제나 고상한 척 연기를 하고 사셨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차별은 없어져야 하고 어려운 사람은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당시에 남편이 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도저히 반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 조건 때문에 반대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모두 다 가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당시에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시댁 근처 마트에서 취직했어요. 다시 마트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시부모님은 남편 앞에서는 그러라 했다가 저만 혼자 있을 때는 마트에서 그만둘 것을 권했어요. 너는 보기보다 고집이 세잖아. 많이 배운 직장이 아닌데 왜 굳이 그런 마트 알바를 계속 해야 하는 거니?
이번에는 좋은 가족을 만들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제 기대가 처절하게 부서질 수도 있겠네요. 부서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는 별량 아닌 것처럼 보실지도 모르겠지만 전 정직원이에요.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배운 것도 없이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은 계속 다닐 거예요.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너 어디 가면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니 아주 가정교육 받은 거 없다고 내가 대해놓고 티를 내는구나. 제가 아무리 기세 좋다고 해도 웬만하면 잘 지지 않을 텐데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더군요. 그게 바로 시부모님이에요. 당시에는 남편이 좋았어요. 남편은 항상 차분하고 다정한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이었거든요. 하지만 굉장한 효자였어요. 시부모님이 저와 함께 있을 때와 남편이 함께 있을 때 다르다는 이야기를 결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아직 몰라서 그래. 우리 부모님은 20년 넘게 보육원에도 후원하고 계시고 외국에도 봉사도 정기적으로 가는 분들이에요. 절대 사람 차별하고 그러지 않아. 당신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알지만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 한 번쯤은 믿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녹음한 것까지 들려줬잖아. 그것도 그래? 앞뒤 상황이 없이 무작정 시부모님한테 혼나는 걸 녹음까지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왜 당신 그걸로 우리 부모님을 고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기를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지만 부모님을 너무 믿고 있어서 시부모님 말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부모님에게 막말을 들었을 때 녹음을 했다가 남편에게 들렸는데 남편은 직접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0년 동안 바보로 살아왔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어째서 이런 미개한 팔자가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제 삶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은 엉망으로 부추겨졌고 아이를 가지 않아서 고통받았습니다. 저는 불임이었고 결혼할 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남편과 병원에 검사하러 갔더니 의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소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고 해요. 저는 집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었어요. 남편이 외동이어서 시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아이를 원하셨는데 그 희망이 사라져서 미워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아예 저에 대해 남편을 향해 이간질을 했어요. 제가 아이도 못 낳을 주제에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어른들이 해주는 음식만 먹었습니다. 믿고 싶지는 않지만 시부모님과 남편 모두가 너를 맨 땅에 해집기 시작했어요. 핏줄이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선비가 탔던 남편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저를 하찮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말에는 꼭 방에 있어야 했어요. 누워 있어야겠어. 내려가서 부모님께 과일이라도 좀 잘라드려줘. 방금 밥 먹고 설거지하고 올라왔잖아. 나도 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나도.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가만 보면 되게 질리는 스타일이라는 건 알아. 하긴,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은 거겠지만 저는 그날 혼자 침대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별의별 순환을 겪고 구박도 받아보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에게 막말을 듣니 참을 수 없이 서러웠어요. 그래도 꾹 참고 살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애써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나 같았으면 박복한 여자를 따라다니는 남자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더불어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남편의 핸드폰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내연녀와 함께 변호사를 만나고 다녔던 것으로 밝혀졌죠.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아이가 없는데도 매일 시부모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왜 당신과 함께 살았는지 깊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도 참고 고비를 넘기며 살아왔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당신까지 나를 배신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남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난 이미 당신한테 질렸다고. 그런데도 눈치 없이 내 옆에서 기생하는 거 지겹다고. 얼굴만 봐도 소름 끼친다고. 뭐, 기생. 돈도 벌고 집안일까지 다 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무슨 기생을 해.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당신 가만둘 줄 알아? 저는 남편의 말에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지금까지 뭘 기대하고 참고 살았던 걸까요? 사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가족을 다시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최악이었죠. 제가 뺨을 때린 일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까지 받았어요. 그로 인해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 과정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일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죠. 제 인생을 걸고 남편을 이기고 싶었어요. 결국 제가 패배했지만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유명한 로펌에서 변호사를 구했음에도 제가 승리할 능력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 불륜 증거를 모두 정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혼 후 내 마음은 홀로서기는 했지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나왔기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우선 먹고 살 집은 있어야 했기에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었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집 한 채를 구할 보증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모텔방이나 달방으로 들어갔는데 달랑 텔레비전 하나와 화장실 하나가 있는 방이었지만 거지 같던 2층짜리 저택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고민할 건 정말 하나뿐이었습니다.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할까요? 제 나이는 벌써 40대 후반이고 다니던 마트도 그만둬서 막막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나마 마트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나는 PC방으로 향했고 그곳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모텔 근처의 마트에도 이력서를 넣었어요. 하지만 이력서가 선발된다는 보장도 없고 언제 연락을 받을지도 모르니까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 취미로 취득한 자격증이었어요. 분명 쓸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았고 운전면허는 손에 넣은 적 없어서 무용지물이었고 제과제빵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았어요. 돈이 있어서 빵집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가 직원으로 써줄까요? 저는 곧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부터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한 곳에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요양원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 방문 서비스와 같은 업무를 하는 회사에 전부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도 급하게 필요한 인력이 있는 곳이 있어서 곧바로 거기로 갔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급하게 병동 간병인이 필요해서 전화한 거라네요. 요즘은 고령 환자들이 많아서 간병인을 1대1로 하기보다는 처음 입원할 때부터 다인실에 상주하는 간병인을 한두 명씩 배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제가 우선 3개월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월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보장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를 가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제 얼굴이 괴롭히기 좋은 얼굴인가 궁금해서였죠. 기존의 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 아주머니들은 저를 보자마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어려운 나이였는데도 막내라고 불러주며 계속 선배 행사를 베풀더니 자기들이 해야 할 일까지 이것저것 요구했죠. 어느 날은 소병통을 다 모아서 가져다 닦으라고 시키더니 또 어떤 날은 내가 할당량으로 가져온 기저귀를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했죠. 결국 이 아주머니들은 자기들보다 더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살 어리다고 해서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괴로워했거든요. 시끄러워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곳에 가능한 한 빨리 적응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내 앞날을 위해 몇 번은 눈을 감아줬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느꼈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괴롭혔어요. 근무하던 간병인들끼리 소통해서 나의 근무날과 휴무를 정해둬 놨었거든요. 나를 완전히 주말 근무로 채워버리고 그들은 모두 이 주말에 휴무를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는 한두 번 참다가 한 번의 날을 잡아 뒷잘걷다 관리자가 쉬는 날을 맞춰서 몇몇 간병인만 있는 자리에서 본토를 보여줬어요. 멋대로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무렵에 이따위로 짠다.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호구로 보일 텐데 나는 못 참겠어. 당장 바꿔. 안 바꾸면 병원체가 다 이야기할 거야. 네가 어린 년이라서 참 말 싸가지 없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가? 남편에게 이혼당했겠지만 우리는 너와 다르게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주말에 바쁘단다. 그러니까 홀로 사는 너가 좀 여유롭게 뭐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넌 위아래도 없니? 혹시 여편이 말하면 따를 줄 안다. 아줌마랑. 내가 왜 위아래야? 똑같이 간벽이 나는 처지에 지금 당장 스케줄을 바꿔야 해요. 안 그러면 당신이 제 기적을 훔쳐 사용하는 것이 되어버릴 테고 당신이 근무 시간에 매일 농땡이 피우는 것을 내가 환자 보호자들에게 폭로할 거야. 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날은 너무나도 난리가 났죠. 결국 머리끄댕이까지 잡고 손에 잡히는 대로 다 던져 싸웠어요. 저는 혼자서도 여러 명을 상대로서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라도 순탄하게 넘어가는 게 없었죠. 그날 싸운 뒤로 병원 안에서 전적으로 혼자서 있었습니다. 차라리 마음이 편했구나.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정원에 봄꽃이 만발하여 제가 일하는 병실에 있는 할머니들을 산책시켜 드렸어요. 그래도 제가 담당하는 할머니들 중에는 거동이 가능한 분들도 있어서 산책하기 수월했거든요. 산책이 끝나고 병실로 들어가려는데 VIP 병실에 계시는 한 할머니가 간병인 없이 혼자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VIP 병실 환자분들은 그 재수 없는 선배 간병인 담당이라 신경 쓰고 싶지 않았지만 어쩐지 혼자 멍하니 앉아 활짝 핀 꽃나무를 보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전처럼 보이는지 자꾸만 눈길이 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왠지 모르게 그 할머니가 신경을 쓰이게 되었습니다. 썼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들켰나 봅니다. 제가 담당하는 할머니 한 분이 그 VIP 병동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온 지 가장 오래된 터줏대감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황이 좀 까다롭답니다. VIP 병동에 있으면 분명 돈이 좀 있는 노인일 텐데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자식도 한 명 없이 항상 혼자라고 해요. 그때였어요. 저와 바로 얼마 전 다퉜던 그 선배 간병인이 소리를 지르며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더군요. 저는 결코 여기고 싶지 않아서 바로 병실로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들으면 좋았을 말을 제가 들어도 말았어요. 아이고, 병실에 있으라니까 여기서 또 뭐 하나. 아이고, 이 할머니 또 휠체어에서 똥 싸네. 뭘 주워 먹었길래 하루에 2번이나 똥을 싸. 오늘 약속 있어서 일찍 좀 퇴근하려고 했더니 할머니 때문에 일찍 가기 전혀 안 되겠네요. 그 순간 제가 직접 보고도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휠체어가 넘어지면서 할머니가 떨어졌어요. 분명히 제 눈으로 봤습니다. 글쎄. 선배 간병인이 할머니 뒤에서 휠체어를 세게 쳐서 넘어뜨리는 모습을 속에서 저는 놀라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연세도 많으신 분 뼈라도 부르시면 어쩌라고 이래?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증거 있어. 이게 아주 생사람을 잡아. 내가 이 할머니 10년 넘게 간병했어.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나 할머니 샤워시켜야 되니까 소리 꺼져. 보안관 총과 여기 할머니 좀 샤워실로 옮겨줘. 저는 아무래도 불안했습니다. 제가 간병인으로 일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가져서 간병인한테 갑질하는 사람들도 많고 할아버지들은 운명하게 굴면서 은근슬쩍 몸을 더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간병인으로 일하다
환자보다 더 나쁜 간병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의 선배 간병인은 분명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아까 휠체어를 발로 밀 때도 정원에는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환자들을 병실로 보내고 불이 나게 샤워실로 달려갔습니다. 퇴근을 미루고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샤워실로 가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생길 뻔했을 겁니다. 샤워실 안에서 선배 간병인이 할머니에게 막말을 하는 소리가 문 바로 앞까지 들렸습니다. 아이고, 더러워. 밥을 이렇게 많이 먹었길래 똥을 이렇게 많이 싼 거야? 할망구는 내일 쫄쫄 굶어야겠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선배와 간병인 할머니도 놀란 토끼 눈이 되어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저는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았어요. 나는 난리를 쳐도 저 못된 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저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서 이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이 환자분은 제가 시킬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뭐야, 내 머리끈 얘기 때문에 언제야, 갑자기 왜 이래 하며 선배님은 약속이 있어서 일찍 퇴근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어서 일찍 가봐야 외롭기만 해요. 샤워를 도와드리겠어요. 퇴근하실 테니 먼저 들어가세요. 그런데 멍청한 아줌마가 제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신나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다가가 목욕을 마저 끝냈습니다. 그리고 선배 간병인에 대해 은근슬쩍 할머니께 물어보았어요. 원래도 그렇게 모질게 굴지는 않으셨던데 혹시 다치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묻더니 할머니는 제 얼굴만 오래 한참 동안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제 명찰을 만져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할머니의 행동에 매우 놀라서 왜 그러시는지, 어디가 안 좋으신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시더니 물에 젖은 제 손을 덥석 잡으셨어요. 우리 아가는 아직도 하얀 벚꽃을 좋아해요. 샤워실로 오기 전 할머니에 대해 다른 환자들에게 물어보고 왔어요. 저도 오지랖인 줄은 알지만 아무래도 자식도 없고 다른 가족들도 없다고 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됐나 봐요. 저와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요. 저는 VIP 병동에서 묵을 만큼 돈은 없지만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저도 나중에 늙으면 저렇게 초라해 보일까 싶어 더 마음이 갔습니다. 원래 젊을 때 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들어오셨다는데 최근부터 치매 증상도 조금씩 나타날지라도 나이는 생각한 것보다 젊으셨고 제게는 어머니가 또래 밖에 되지 않는 나이였어요. 벌써 이 요양병원에 온 지도 10년이 넘었다고 하니 비교적 젊을 때 오신 거죠. 저는 그냥 웃으며 하얀 벚꽃을 제일 좋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좋아했기도 했죠.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마당에 커다란 하얀 벚꽃을 보여줄게. 너 보여주려고 일부러 심은 거야? 할머니는 누군가를 굉장히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벚꽃나무를 좋아하는 누군가를 말이죠. 그래서 산책할 때도 그렇게 한참을 멍하니 벚꽃나무를 보고 계신 거였다. 저는 이상하게 이 할머니가 좋았어요. 샤워를 시켜드리는데 제 손에 닿는 살결도 냄새도 모두 좋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병원에 매진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그런데 계약이 끝날 때쯤 제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도 잊지 못할 거예요. 마침 모텔에 달방비를 내는 날이었어요. 계약 3개월이 지나면 당연히 정규직이 돼서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달방비를 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는 재계약 이야기가 없었어요. 저는 또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해 심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텔 앞에 고급 세단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내리더니 제게 다가오더군요. 그러더니 제 이름을 대며 본인이 왔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김수민 님을 전담 요양사로 고용하시길 원하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한 대표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차에 타고 도착한 장소를 보고 저는 한 번 더 놀랬습니다. 집이 너무 좋아서요. 무슨 드라마 속에서나 보던 저택 안에 계셨더군요. 그때 마침 내 눈에 띈 것은 있었습니다. 정원에 하얀 벚꽃이 만발해 있었어요. 그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저를 고용하길 바라셨다는 대표님의 정체를 알 것 같았어요. 바로 VIP 병동에 계시던 할머니 환자분이었어요. 저가 목욕을 해드리고 얼마 안 지나서 갑자기 퇴원하셨다 하셔서 인사도 못하고 헤어져서 아쉬웠어요.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신 것은 아닌가 걱정되어요. 병원에서 이번 석 달 동안 딱 한 번만 마주친 것뿐이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신 것일까요? 제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어요. 바로 이 집에 상주하면서 할머니만 전담으로 일해줄 수 있냐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갈 곳도 없고 이번 주만 지나면 일자리도 사라진다는데 두 가지 모두 완전히 해결되니 너무 기쁩니다. 저는 곧바로 일 시작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런 낡은 모텔에 있지 말고 바로 짐을 챙겨 나오라고 하셨어요.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 뵀을 때는 치매가 조금 있으셨는데 집안에서 만난 할머니는 몸만 조금 불편하시고 정신은 매우 맑으시거든요. 저는 이상하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서 나오신 것 같아서요.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바로 짐을 옮기고 할머니 댁에서 전담 간병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마치 이 옷에 오기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꼭 내 집처럼 너무 편했거든요. 그 정도로 할머니는 저를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해서 정말 제 가족처럼 살뜰히 할머니를 챙겼어요. 그러던 중에 할머니께서 몸살이 심하게 걸리셨어요. 한 번 열이 오르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서 제가 밤새 옆에서 간호했죠. 저는 할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잠도 오질 않았는데 할머니는 오히려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수미야, 가서 자악 약도 먹었고 내가 머리수건도 해줬으니 나는 이제 괜찮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열이 이렇게 펄펄 끓는 물은 괜찮지만 나는 괜찮아요. 잠을 자야겠죠? 지금은 할머니를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해요. 어쩌면 엄마 없이 자라는 것도 이 정도로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께서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없이 자라도 이렇게 잘 자랄 수가 있네요. 하지만 나는 엄마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걸 알고 말씀하시는 걸까 궁금했어요. 운전기사분께서 말씀하길 대표님은 집에 사람을 취업시키기 전에 철저히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뢰가 어려운 분이라고 했어요. 이 집에 오기 전에 나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모텔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였나 봐요. 그런데 그날 새벽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속 열이 떨어지질 않아 해열제를 한 번 더 물에 타서 드시겠어요 하셨어요. 그랬더니 좀 주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불안해서 할머니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잠시 눈을 감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할머니께서 악문은 꾸셨는지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것도 제 이름을 부르시며요. 저도 깜빡 졸다가 바로 일어나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자다가 죽어버리면 허망한 세상에 또 너만 남겨질 텐데. 내가 너를 2번이나 버릴 순 없지? 수미야, 저기 저 서랍 좀 열어봐 줄래? 전 할머니께서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는 횡설수설 하시더니 제게 서랍에서 뭘 꺼내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눈을 비비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서랍 안에는 웬 사진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오래되고 낡은 사진이에요. 저는 그 사진을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제 돌 사진이었어요.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이건 분명 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보며 이 사진이 왜 여기 있냐고 물었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제 손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펑펑 쏟으셨어요. 그러다가 하시는 말이 너무 놀라워서요.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름은 홍경애. 내가 내 엄마야, 수미야. 한참 동안 말 없이 저는 할머니 아니 엄마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뻗은 눈매와 보리같이 좁고 오똑한 콧대가 그러고 보니 저와 닮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 귀로 똑똑히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엄마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는지 말이죠. 엄마는 요양병원 정원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 단번에 알아봤대요. 지난 몇 년간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도 못 만난 것 같았었는데 말도 안 되게 만날 일 없다 싶어서 또 헛것을 본 거라고. 생각해 주셨다면 그 전에도 종종 저와 비슷한 사람을 딸로 착각한 적이 있어서요. 그런데 샤워실까지 따라온 제 이름표를 보고 확실히 알게 되셨다는 거죠. 수미 내 딸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요양병원을 나와서 제에 대해 수소문을 하셨던 거예요. 만약 가족도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이제와 괜히 자신이 나타나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고민하셨더군요. 그런데 제가 자신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외롭게 혼자 사는 걸 보고는 많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엄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버리고 갔느냐고요? 원망을 하게 될까 봐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엄마라고 하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다 늙고 병든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서 고생만 시키고 살며시 죽어버리면 너는 너무 외로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엄마임을 숨기고 환자로서 내 곁에 머물며 가진 재산을 모두 나에게 주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벌써 변호사한테 이야기까지 했었고요.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재산만 주면 옳다고 하면서 기뻐했을 줄 알았던 거죠. 아니에요.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수미야. 나는 너를 버린 거 아니에요. 나는 그 지옥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려고 했어요. 엄마는 남편이 누구든 상관없이 나를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노력하셨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엄마를 내보내라고 하셨더군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라도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자신의 족보를 어림짐작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냐고 할머니께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몰랐었는데 할머니는 즉시 새 며느리를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그때 어렴풋한 기억이 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새 엄마라는 사람이 잠시 있었다고요. 물론 그 새 엄마도 아버지의 미친 짓 때문에 금방 사라졌지만 엄마와 나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